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호 시사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요, 사고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하에서요, 철근이 무너져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22분경이고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저 현장입니다. 지하 70m에서 7명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철근이 무너져 내리면서 한때 7명이 이제 매몰된 상황입니다. 부상자는 1명이 중상이고요. 2명은 경상이고 나머지 4명은 대피해 있다가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중상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CPR이죠.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나머지 2명은 찰과상 등의 경상으로 보입니다. 지하 70m 지점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위에서 철근이 낙하하면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한때 저 지역에서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는데 일단은요, 작업자 7명 모두가 일단 구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지금 1명, 중상을 입은 1명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요, 김문수 전 장관이 등장을 했는데 글쎄 좀 의외의 인물과 아주 다정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당에서 아주 귀중한 보배 맞죠? 네. 이 보배를 지금 짠다고 할 겁니다. 목치하지만 이기겠죠? 네. 자, 우리는 어제 저 자리가 송년회 성격의 자리였는데 글쎄요. 먼저 김철현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문수 전 장관이 저 모습만으로 봤을 때 저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실질적으로 뭐 연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술자리 같은 데서 덕담 수준인 거냐. 그럼 저는 뭐 단순한 덕담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지난 아마 대선 이후로 두 번이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전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예. 아마 두 번을 초청한 시간 같아요, 보니까. 그래 그 자리에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오랜만에 진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예. 아주 연말에 굉장히 큰 덕담을 좀 해준 것 같거든요. 당의 큰 보배다. 예.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최근에 이제 뭐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2년 정도의 어떤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당이 조금 통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그때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하고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면 단순 수치상으로 볼 때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0.07%더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로 이재명 정권과 맞서려면 뭐 한동훈이든 장동혁이든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지 예.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뺄셈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마지막에 건배사 구호가 우리는 하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고 우리가 우리끼리 보수 분열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장동혁 아마 당대표가 계속적으로 친한계를 견제하고 어떤 일방적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고 싶은 거는 김문수 후보조차도 예. 가스팔대의 원조인 이 김문수 후보조차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그런 정치적 해석을 좀 덧붙이고 싶은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문수 후보의 어떤 메시지가 너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보배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덕담 수준이고 연말에 덕담 수준이고 그리고 방점은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함께 안아가는 예.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에 방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뭐. 그런데 고정합니다. 저기서 김문수 전 장관이 현안을 언급했어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이게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한 거 아니냐는 그 수순 아니냐 전망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 보배라고 치가하면서 지금 보배를 자르려고 한다. 그러면 당 지도부, 당의 그 주류 흐름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감싸준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죠. 네. 그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아주 격돌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죠. 예. 서로 하지 못할 말까지 윤석열 김문수 전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그 후보를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냐라면서 김문수 그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했었고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보다도 훨씬 정보가 많은 사람 아니냐라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했는데 이제는 처지가 다 바뀐 거죠. 즉 반혁 전선, 반장동혁, 반장동혁 전선에서는 일단 함께 힘을 모아서 예. 이 장동혁 그 독주 체제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데는 의기투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조짐이 좀 보였죠. 우리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예. 모든 큰 재난은 처음에 그런 징조들이 사소한 징조들이 보이면서 마지막에 큰 위험으로 간다라고 이미 초선 재선들이 그 계엄에 대한 사과 성명을 했고 예. 그리고 일단 재선 3선 의원들도 장동혁 체제에 대한 비판들 했습니다. 오죽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구 경북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예. 주호영 전 원내대표마저도 윤석열 폭정이라고 하면서 윤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자라고 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고 거기에 거기에 우리 한동훈 박정원 의원이라든가 양양자 최고 그리고 이뇨한 전 의원이 사퇴하는 등 여러 징후들이 보였죠. 마지막 결정판이 아마 전 대선 후보였고 전 당대표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마지막 하인리 법칙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그러니까 서영호 평론가 생각은 저 모습이 이제 연대로까지 더 공고해질 거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저 만남을 해석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 우연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님하고도 뵀었는데 러브샷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술은 못하니까 술을 마신 예. 건 아닌데요. 같이 얘기를 하다가 사전에 서로 상의한 건 아닌데 우리 당의 보배를 잘라내려 해선 안 된다. 한동훈 전 대표를 보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는 김 후보님이 워낙 인품이 좋으시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 둘의 저 모습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도 저희가 뒤에서 한번 짚어볼 텐데 성치훈 부대변인이 보기에는 서로가 그러니까 대선 한 당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적의 적은 아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이 그럼 너도 반감 갖고 있어? 그럼 나랑 손 잡을까?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그 연대가 전 매우 느슨한 연대라고 봅니다. 느슨한 연대.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 있어서 두 후보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왔었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고 김문수 전 대표는 전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일정이 갈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 대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앞에는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가 딱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지난 대선 토론을 떠올려 보면 그때 한동훈 전 대표한테 한동훈 당시 후보한테 당원 게시판 물어봤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예요. 네. 김문수 후보가 당원 게시판 문제 대답해라.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좀 곤란하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다가도 지금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보기에도 김문수 전 후보가 보기에도 장동혁 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무너뜨려야겠는데라는 차원에서 잠깐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예. 아마도 혹시나 그 둘이 힘을 합쳐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더라도 무너뜨린 다음에는 두 분이 또 갈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느슨한 연대이기 때문에 그냥 안티 장동혁이라는 것 이외에는 두 분이 지금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장동혁 하나 끌어내리려고 또 연대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또 보수 지지층이 그렇게 좋게 봐주시진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끈끈한 연대, 힘 있는 연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생각도 궁금한데 지금 김문수 전 후보도 장동혁 대표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 저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져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네. 것도 있고 지금 저 두 분 사이의 연대는요. 태생적 한계가 있는 일시적 연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 연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대선 경선 때라든가 네. 당대표 후보 토론 때 보여줬던 발언들이 정말 살벌했습니다. 극과 극 양끝에 있으면서 서로를 비난했었거든요. 예.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지지한 데 있었고 한동훈 대표는 반대한 데 있었고 탄핵에 대해서도 김문수는 반대, 한동훈은 찬성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완전 극과 극인데 어떻게 합쳐서 화학적 연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연대한 모습을 보인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요. 당원 게시판 이게 당무감사에 들어가면은 이거 당원권 정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에 대한 지지 세력을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겠죠. 또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만약 장동훈 대표의 지도부 체제가 흔들린다 그러면 예. 김문수 후보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희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비대위가 꾸려진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대하는 것일 뿐이다. 태생적 한계이기 때문에 예. 화학적, 영구적인 연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당원권 정지 가능성 높아요? 또 당무감사가 이번 달 안에 결정을 낸다 그러는데 네. 김종혁 이제 전 당위위원장한테 한 거를 보면은 당원권 정지 가능성이 일단 좀 상당히 있다고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볼 텐데 저 두 모습이 어색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양 끝에 있었던 두 후보였습니다. 그 두 후보가 지금 러브샷을 한 거거든요. 과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뭘냐. 대통령이 잘못 나가는 길이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걸 배신이라고 부르십니까?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폭행 건 안 맞거든요. 치상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밝혀주시고 예, 폭행 치상 전혀 사실이 아니냐. 저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을 조금 약하게 보더라도 저 때하고 비교해 보면 저 때는 보배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이제 뭐 누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느냐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아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 모두 일어나서 배경에 대해서 사과하러 갈 때 네. 그때 본인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확 좀 떴죠. 강한 인상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아마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층들이 탄핵 반대 당론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는 그걸 가지고 아마 나왔던 것 같고 그때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보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 때 윤한 갈등이라는 걸 통해서 예.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는 어떤 뭐 한동훈 후보에게 가장 약했던 그런 부분을 좀 치고 들어갔던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아마 김문수 후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문제들 과거에 받았던 어떤 여러 가지 전과 기록들 이런 것들 가지고 네.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을 건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는 어떤 대선 후보 결정하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두 분 다가 지금 약자거든요. 예. 장동현 대표 체제에서는 둘 다 지금 약자기 때문에 약자끼리는 나름대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의견을 지금 공감하고 있는 아니, 것이 그 아닌가. 부분은 어때요?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저렇게 치고 받았는데 당대표 경선에서 상징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공천을 만약에 준다면 전한길 씨한테 줄 거냐, 한동훈 전 장관에게 줄 거냐고 김문수 당시 후보한테 물었더니 한동훈 대표한테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때 이제 오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중도로 오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본인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아스팔트 보수는 내 편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한동훈 후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중도 보수를 끌어안으면 네. 내가 당대표에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전한길 우리 유튜버, 전한길 고선거 어떤 보수 유튜버들이 아마 처음으로 초청한 후보자 대담이 그때 맞아요. 김문수 네. 후보였는데 김문수 후보를 거기를 가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에 장동희 후보가 갔는데 오히려 장동희 후보가 거기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대표에 이르게 된 것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대선에서 진 게 보수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비주류 이런 사람들 껴안아야 된다.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전환길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당이 여러 가지 통합하고 앞으로 보수가 조금 힘을 모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때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만약에 힘을 모은다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것이냐.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네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인간 김문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평소 아는 사람 뭐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신뢰가 있어요. 김문수 전 장관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장동혁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막 적극적으로 이 국민의 힘을 바로잡는데 예. 나선다면은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한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예.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당 변화는 뭐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이 주장에 대해서 서영한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지금 주류의 지도부를 과연 무너뜨릴 수 있느냐? 저 김문수 한동훈 두 분의 그림을 보면 묘한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한덕수 한한연대의 그림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 한한연대의 그림만큼이나 생뚱한 게 김문수 한동훈 그 두 분의 지금 연대설이라고 보는데요. 둘이 그렇게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하나의 권력을 놓고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가 예. 느닷없이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단계 한한 동맹이 한동훈 한덕수 연대가 실패로 끝난 것이 예.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그 사과와 책임 논란 그리고 한한 연대가 어떤 법률적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히지 못함에 따라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된 것처럼 예. 지금 그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의 연대에 대해서도 그 앞단 서로가 권력의 그 당대표 장동혁 체제의 이유를 서로 공동으로 노리고 있지만 예. 그 앞단은 뭐냐면 현재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단죄 예. 그리고 이에 따른 그 당내 인적을 청산하고 당 쇄신하는 이런 비전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 저 두 그림에 대해서 단순하게 권력을 잡기 위한 또 다른 세력 연대로만 비치게 된다라면 아마 지금은 그 지지자는 물론이거나 중도층에까지도 설득력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춘 부대변인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김문수 전 장관은 반탄의 끝에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찬탄의 끝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이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정리가 안 된 그것이 상태에서 변수거든요. 연대를 해봐야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고 조갑재 대표는 지금 장동혁 체제 아무래도 보수를 좀 대표하는 언론인이다 보니까 네, 좀 비판적이죠. 그렇죠. 지금 예. 장동혁 체제로 가서는 보수가 재건될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 세력만으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김문수랑 손을 잡았어? 조갑재 대표가 볼 때는 반가운 겁니다. 뭔가 보수 세력이 좀 손을 잡고 예. 뭔가 장동혁 체제를 좀 정신 차리도록 흔들도록 하는 것에 아마 반색을 하면서 좀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 뭐 막 얘기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 둘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질문 하나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렇죠. 이 계엄은 네.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럼 김문수 후보는 머뭇머뭇할 거예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내가 후보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난 변했다. 지금 보니까 잘못됐다. 갑자기 이렇게 변신하실 가능성도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탄핵과 관련된 입장, 계엄과 관련된 입장 하나를 누군가 던지기만 하더라도 그 두 분은 와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보배 발언이라든지 뭐 러브샷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예. 겁니다. 또 하나 이준호 대변인께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후보긴 했습니다만 당내 세력이 있나요? 당내 세력이 많이 약해졌죠. 그렇죠. 처음엔 당내 세력이 좀 있었습니다. 김재원 현 최고위원을 비롯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있었었는데 많이 와해됐고요. 장동혁 체제가 출범하고 장동혁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당원 수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네. 당원 수 늘므로 인해서 사실 눈치를 보고 있던 중진이나 초선들도 상당히 김문수로부터 이제 발을 빼는 이제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이제 하고 한동훈 이 두 분이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네. 과연 원내에서 이 둘을 받쳐줄 지지 세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근원적인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민의힘 현역의원 구조에서 김문수 개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죠. 한동훈 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좀 있죠. 예. 한 비례하고 합하면 한 8, 7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둘이 손잡는다 하더라도 원내에서 뒷받침이 그걸 뭐 2배로 만들어준다거나 3배로 만들어준다거나 할 정도의 개판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조갑재 저분께서 지금 이제
사실상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보수를 대변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수 대변인자에서 아닌가요? 이재명 정권 대변인자로 갈아탄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 받아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셨었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지지하는 발언도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네. 보수를 대변한다 말하기엔 지금은 맞지 않다. 과거에는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장동혁 체제에 가지고 있는 힘이 약간은 의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당원이 지금 급속히 늘어가지고 100만 당원이 올해 안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우파가 생기고 나서요. 우파 정당이 100만 넣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100만 당원이 생긴다면 이건 대단한 일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각종 여론조사에서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야당을 지지할 것이냐 이거 여론조사하면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 물론 이제 없으니까 제가 그 자료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나중에 준비해 오세요. 예, 숫자를 나중에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좀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갑재 씨가 보기에는 지금 위험이 된다? 장동혁 체제로 가면은 이재명 정권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게 도움을 주려면은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급부상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지원 사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만난 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해가 돼요. 지금 당에서 지금 굉장히 코너를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지도부를 생각을 해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마 서울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는 내년에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김문수 비대위를 구성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아스팔트 보수에 그리고 본인이 직전 이제 대선 후보까지 지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내에 일정한 강성 지지층들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음에 아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와야 된다면 그 다음에 아마 지도부 또는 비대위는 굉장히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어제 그 한동훈 어떤 전 대표하고의 만남이 저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이는 그 좀 잘못된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 읽힐 수 있는 부분이 보면 어쨌든 지금 보면은 지금 강성 지지층들 특히 장동혁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을 보면 이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마치 한동훈 전 대표를 보배라고 하고 굉장히 조금 포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아마 그 강성 지지층들에 보이는 그 시그널이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당리 기반이 가뜩이나 약했는데 본인이 침묵하지 않고 저렇게 아마 공개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아마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떤 지지는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문수 후보가 좀 제가 볼 때 어제 어떤 저 모임에서 한동훈 후보를 축혀 세워주는 저는 그때 굉장히 연말에 보일 수 있는 단순한 덕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정치적 해석이라든가 정치적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보이죠.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얻는 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판을 엎을 수 있는 거는 뭐 지지자들의 여론이 바뀌는 방법밖에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김문수 전 장관이 그게 도움이 되느냐 문제인데.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작용 반작용의 원칙에 의해서 저런 얘기가 있을수록 아마 당내 윤어게인 세력들은 더 똘똘 뭉칠 텐데 문제는 윤어게인 세력만으로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초선 재선 의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성명을 하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유력 후보들이 현재 장동혁 체제에 비판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당내에 있는 20, 30%의 강력한 지지층은 더 결집할지 몰라도 지방선거는 그 강력한 지지층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50.1%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당내 세력만으로는 장동혁 체제 유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출마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오른쪽으로만 달리다가는 당의 존재조차도 유명무실해진다는 우려 때문에 저는 뭐 중심에 있는 당원들의 지지는 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여론의 그 압박에 의해서 장동혁 체제가 이대로 계속 가서 지방선거는 무시하고 당권만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의 지점에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후보와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외부의 저 50명보다 내부의 저 한 명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당무감사위원장과 전화 연락을 하거나 만나 뵌 적도 없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당의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무감사위와 연락은 하진 않지만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이준호 대표, 지금 장 대표의 스탠스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내부 결속, 단합?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할까? 비판인가요? 뭐 해당 행위가 뭘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해야 된다는 건가요? 전당대회 때 했던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해당 행위 한 사람 대해서는 이제 묵과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거기 상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전당대회 때 약속을 했었고요. 네. 그 약속을 언제 지키느냐 당원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아마 올해를 넘기지 않는 그런 일정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미 중징계를 이제 공고했죠. 윤리가 아니고 당무감사, 네. 당무감사에서 이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이번에 모아서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당 지도부에 대해서 파시스트라든가 네. 북한 노동당에 비유를 했었고요. 또 이제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당에 대한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반복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의 공식적인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의견도 다 수용한다라고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과거에 어땠느냐. 너무 우리 우파 내에서요. 갈라지고 분열하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파 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 안 하고 아예 우파에서 고개를 돌리는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끼리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차원에서 외부의 적보다 외부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 한 명이 더 무섭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여연에서도 보고서가 나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일례로 든 게 팬덤 정치의 이제 불안전성 또는 위험함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예를 든 게 위드 훈입니다. 예. 위드 훈이의 강력한 팬덤 정치 때문에 당내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당 보고서에도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부활되거나 또다시 불거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선을 긋는 예.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윤리위원회라는 데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최고위 의결을 하고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윤리위원장에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이제 전원에 의하면 지난 총선에도 공천에 탈락했던 무슨 도태우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장해찬 부원장, 예,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예. 그리고 도태우 윤리위원장. 그러면 영원히 우리 당은 윤 어게인과 절연 예.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한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윤리위원장 추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고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태우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전혀 추천받은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친한계에서는 왜 도태우 변호사를 경계하느냐. 과거의 발언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 이런 판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과거에 정치하지 않을 때 과오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확실하게 어떤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공천 취소가 되기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저런 악연이라고 할까 있어요. 그럼 이준호 대변인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건의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되는 거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뭐
공식 발표대로 이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예. 아직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예. 왜 한동훈 이제 측에서 도태우 변호사의 윤리위 위원장 선임을 두려워하느냐? 계속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논의가 공식적으로 흘러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가지고 도태우 변호사가 윤리위원장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윤어경이다라고 프레임을 짜서 공격한 이유가 뭘까? 선제적으로 그런 거다. 그래 선제적으로 예.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도태우 위원장만큼은 피해달라, 도태우만큼 빼달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에 공천 받았는데 취소됐었습니다. 취소됐을 때 그 당시 당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당시 당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 대표가 공천 취소했었는데 도태우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었죠. 아까 발언 5.18 발언도 있었지만 또 이제 그때 5.18 발언 때문에 문제됐을 때 사과를 했었고 사과한 걸로 문제 안 삼겠다고 넘어갔었는데 네. 나중에 뭐가 또 불거졌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 이게 또 불거져가지고 그걸로 결정적으로 이제 공식 취소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양문석 민주당 의원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저쪽에서는 역량이 있고 자기 어떤 당의 선명성, 투쟁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친 말을 해도 품고 가는데 왜 우리 당에 대해서는 나한테만 엄격하게 작동이 되느냐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태우 이제 변호사가 다시 돌아와서 윤리위 위원장 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2년이 아니라 3년 내지 4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마 우려되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도태우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마무리하려면 빨리 위원장 만들어야 되고 최고위교 거쳐야 될 텐데 아마 인선 작업이 되고 있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현상 한번 볼게요. 지금 보수 진영 내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경한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쭉 앉고 있고 지금 윤리위원장의 도태우 변호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작심하고 그냥 밀어붙인다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완전히 이제 뭐 내부 정비가 완전 되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 그가 아마 12월 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 내년 2월 이기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 체제 입장에서 볼 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내부 정비를 이제 내부로 좀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친한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태우 전 후보가 저는 윤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높아요? 방금 얘기하는 네. 것처럼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 때문에 공천 취소된 사람이 장해찬, 도태우 2명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도태우 이제 전 후보인데 이 도태우 후보를 만약 윤리위원장 시키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친한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를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액션 플랜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한 건 권고를 했는데 예. 아마 만약 도태우 전 후보가 윤리위원장이 된다면 아마 그보다 더 강한 중징계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2년 중징계를 넘어서 그냥 탈당을 권고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고 아마 윤리위원장이 아마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이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에 대한 공부살을 부분들도 타겠죠.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상 당원권 정지에 준하는 예. 중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 2022년도에도 보면 그때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현직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양두구육이라는 그 발언을 문제 삼아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때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정도의 당원권 정지를 감안한 다시 말해서 그것까지는 아마 지방선거 이전에는 예. 이 친한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정리하겠다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이제 시작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당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요 급기야 좀 이런 표현을 했나요? 나를 찍어내라라고 했다는데 그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스 당으로 만들지 말고 굳이 뭐 친한계라고 좀 불리는 분들 공격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게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보면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를 찍어내라.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그만큼 뭐 본인이 좀 다급해진 걸 다급하다? 반영할 수 예.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장동혁 체제 균열이 일단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예. 지금이 찬스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애둘러 가지 말고 나랑 붙자라고 하는 거에서는 저는 일정하게 여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당내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초선과 중진들에 대한 지지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지방선거 그 이후 예. 뭐 장동혁 대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전체 당원들이나 중도층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나는 당권을 가지고 돌파하겠다. 예. 지방선거 지면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당원 투표하면 또 강성 지지층 팬덤들이 지지해서 또 돌파할 거고 예. 이런 당권에 대한 오로지 길만 갈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뒀다가는 한동훈 대표가 다음번 대권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 따라서 지금의 죽기 아니면 살기에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또 당내에 마침 다양한 목소리들이 장동혁 체제에 대한 위험성 경고를 하고 있는 차제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기회에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1대1 맞승부 장동혁과 한동훈이 맞대결을 해보자라고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에 배경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철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궁지에 몰린 사람의 목소리냐 아니면은 우리 서영한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정면 승부 해볼 때가 된 거라는. 근데 정면 승부를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당원권 정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면 예. 사실 출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을 찍어내리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찍어내리고 있잖아요.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찍어 누르는 게 과연 그럼 온당한가? 저는 예. 장동혁 대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외부의 적 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 말씀하셨는데 관점을 한동훈 전 대표로 바꿔보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로 바꾸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임명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지금 4명째 도태우 위원장까지 임명하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느낄 때는 내부의 적이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명이 더 무섭다고 했는데 4명씩이나 본인이 2명은 본인이 공천 취소했던 사람이고 예. 그럼 본인에 대한 악감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것도 일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예. 사실 전 장동혁 대표가 내부의 적 한 명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로 생각을 했잖아요. 예.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는 그 내부의 적 한 명을 본인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년 전에 장동혁 대표 친한계일 때 당원 게시판 문제가 일어나자 이거는 한동훈 대표 찍어내리기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었거든요. 예. 1년 전에 본인이 지금의 본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본인은 계엄 해제 투표하러 달려가서 투표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의 본인은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 남들이 볼 때는 밖에 있는 저희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를 가장 위협하는 건 1년 전에 장동혁입니다. 본인이 지금 내부의 적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예. 뭉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1년 전에 본인의 발언이 본인을 얼마나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봐야지 예.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찍어내린다고 본인의 지지율이 높아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좀 보태서 네.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말한 것 중에서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하지 않은 거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언급 안 한 거? 그렇죠. 예. 저를 찍어내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마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서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요.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팔동원이라고 그러죠. 가족을 동원해가지고 IP가 한 곳에서 나오는 8개의 한동훈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예. 거기에서 우리 가정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원 게시판에서 비판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요. 예. 여론을 조작해서 당원 게시판 전체의 여론을 왜곡시키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언론에 방송 보도가 나왔고 그러므로 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족도 예. 관련된 것도 얘기도 안 하고 자 그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제대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본인이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이제 자기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돌리기 위해서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이유 없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이 서사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만약 뭐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면 좀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질질 끄는 것보다? 근데 절차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이제 당무감사위가 먼저 이제 그걸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윤리위원장이 정해지면은 늦어도 1월 중순쯤에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안에 1월 중순. 예, 올해 안에 당무감사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당무감사위는 이미 당무감사위원장이 있으니까 네. 가능하고요. 윤리위원장은 만약 올해 연말 정해진다 그러면은 1월 중순에도 충분히 윤리위원장에서 최종 결정을 낼 수가 있죠. 예. 이미 뭐 중간조사 결과 발표하고 긴급공지로 내놓고 하면 거의 된 거 아닙니까 조사는? 근데 뭐 긴급 공지지 냈는데 사실관계를 좀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라고 또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팩트가 나오면은 한 번에 예. 하게 되면 왜 소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효력 정지 가처분 그럴 수 신청이라든가 있죠. 그걸 예. 대비해서 좀 더 확실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소송까지 대비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제가 그래도 타당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지금 막 여론 조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개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8동원이 글을 올렸다고 합시다. 그게 왜 여론 조작이죠? 그 과거에 드루킹 사건 때 여론 조작이 됐던 거는 매크로를 썼던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매크로를 쓴 것 때문에 포털의 순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게 조작으로 판정받았었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뭐 순위가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우리 가족이 했습니다 하고 털어냈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예. 이거를 그렇게 8개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글을 올린 건 여론 조작이다. 이렇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는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어요? 만약에 그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런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무슨 죄입니까? 국가 원수 모독죄입니까? 1호 당원 모독죄입니까? 지금 사실 아까 김정혁 전 최고위원이 뭐 북한의 노동당 같다라고 한 게 지금 징계 사유라고 했잖아요. 예. 마치 지금 대통령을 욕하는 거는 징계 사항이다. 이게 북한 노동당이라는 거랑 뭐가 다른 거죠? 마치 본인들이 하는 행위는 지금 북한 노동당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 이거 글을 올렸으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당내에서 다른 이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당원권 정지를 한다? 이거는 민주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그 짧게 반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예, 짧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끝. 예. 이거는 지금 다른 의견, 반대 의견 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여야 할 것 없이요. 각자 다 반대 의견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걸 조작을 통해서 그게 마치 전체 의견이냐 왜곡을 시켜가지고요. 언론에 인용돼서 보도가 되게 됐고요. 예. 그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날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또다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론이 전체가 왜곡되는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결론이 언제쯤 어떻게 날지 궁금해지네. 다음 소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진이 찍히기도 했어요. 그 모습 보여드릴 텐데 먼저 짚어볼게. 윤 전 대통령 오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 의원님 생일날 입장문을 냈는데 청년을 향해서 청년을 굉장히 생각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생일날 입장문을 낸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일단 제가 보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현직 때 구속 취소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구속 취소됐을 때 구치소 정문 밖을 나오니까 굉장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꽈잠을 입고 있었죠. 그때 환영해 주게 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본인이 어쨌든 뭐 이 갇힌 몸이긴 하지만 본인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려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야 본인의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고나 할까 명분 같은 게 조금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청년 일자리를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난 분기에 보면 중장년층의 일자리 늘었는데 청년의 일자리가 줄었고 그냥 쉰다고 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MZ세대가 느끼는 어떤 상실감 또는 NG세대가 느끼는 어떤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일자리 상황이나 이런 것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 이런 것들이 좀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당성 명분도 미래 세대를 위한 당신들을 위한 것들이고 지금 어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은 힘들지 않느냐 예. 이런 부분에 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본인은 이제 자녀가 없죠. 자녀가 없으니까 청년을 자녀같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녀, 청년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참, 계엄 이후에 지금 살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런 그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청년들에게 갑자기 편지를 보낸다던가 예. 이런 걸 보면 사실상 법리 대응은 이제 할 시기를 지났다. 아마 내일 12월 19일이나 다음 주 26일이면 내란 재판부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이제 곧 1월 초에 결심 공판하고 1월 중순경에 선고까지 하겠다고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 공방을 해봐야지 더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미 예.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치적 메시지 핵심 뭐냐면 향후에 우파들이 결집해서 지방선거에서 속의 성과를 내야 되고 재보궐선거에서도 야권이 좀 승리해야
현재 정권에 대해서 균열이 좀 가기 때문에 예. 그러고 나서 정치적으로 본인에 대한 거취 문제가 결정나지 법리적으로는 이미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지지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지지층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청년들이 실제 이 입장문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가장 젊긴 하니까 성취인분들 뭐 민주당이긴 하지만 글쎄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수치는 그렇게 글쎄요 뭐 많다 적다를 제가 평하기엔 좀 어렵고 예. 그리고 그 친구들 제 나이가 그 친구들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심정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적어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청년 세대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거의 집착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상당히 구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이 탄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은 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랍기도 하고 예상을 못했던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2030 세대는 보통 진보 진영 좋아하지 않나? 진보 진영 지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오히려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다른 세대들이 나의 탄핵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막아주지는 않았는데 예. 2030 세대 중에 일부가 나와서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리 싸움에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보수 진영의 결집 이런 거에 청년 세대들이 좀 나와줘야 뭔가 이 아스팔트 이 태극기 집회하는 것보다 거기에 청년 세대들이 좀 있어야 이건 정말 보수 전체의 목소리다. 보수 전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들에게 좀 구애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집회나 이런 데 청년 세대들 거의 잘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뭔가 탄핵이 되기 전에 뭔가 보수 정말 결집할 때는 그때는 좀 대학생들이 이른바 과잠을 입고 좀 나오긴 했었는데 탄핵된 이후에는 저는 현장이나 이런 데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예. 메시지가 갖는 힘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준호 대변인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국민의힘 지지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당원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예, 상당히 좀 큽니다. 청년들이 우파 지지하는 청년이 좀 늘고 있다는 건요.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좀 전 세계 글로벌적인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이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환멸을 느끼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고 집회하는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중도층 이제 중산층 죄송합니다. 이제 개발층 예. 중산 국가 이제 이런 데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 말이 안 떠올라서 그랬는데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 수준이니까 거리에 나와가지고 아직 뭐 시위라거나 집회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이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테마는요 바로 공정성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른다. 내가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사회 시스템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 청년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에 우파 정부를 지지하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파들에게 우파에 확실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고 또 행동 가능성, 모멘텀이 생겨야겠지만 어쨌든 행동 가능성이 높은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 연말을 맞아서 또 신년이 되면 또 청년을 또 청년들에게 소감할 메시지 또 한 번 더 낼 것 같은데 또 내나요? 연말에 네. 한 번 더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신년에 또 한 번 내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속 청년들에게 소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 나와서도 증언을 거부한다고 얘기해 놓고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한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법리 다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장으로 재판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재판에서는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없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그 개헌과 관련해서. 먼저요. 10월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나요?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 부분 한번 영상 듣고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1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에 저렇게 여인영 사령관이 증언을 했죠.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술이 너무 많이 먹으셔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 그러니까 술의 그런 이미지, 비판적인 뭐 이미지를 안더라도 이것만큼은 좀 뭐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까,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 아마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모의가 되거나 논의가 된 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예.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본인이 무릎을 꿇고서라도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간청을 했다는 거죠. 간청을 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은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국군 통수권자였던 대통령 명령을 따라했을 뿐이다. 나는 수동적으로 따라했을 뿐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은 재판 과정에서 좀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내란 혐의나 이런 부분들이 비상계엄의 사전에 얼마나 아주 친밀하게 모의되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을 저렇게 이제 뭐 이 여인영 전 사령관이 증언하게 되면 사실상 술의 힘을 빌려서 전혀 이 기억을 알 수 없다는 거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로 아마 나름대로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오늘 증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한 게 계엄이 있었던 그 전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계엄이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보니까 여인영 전 장관이 저렇게 한 것이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내란 재판이 내일이나 다음 주에 변론 종결하면 네.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좀 구치소에 좀 쉬면 되는데 구치소 시간이 되게 안 가요. 막 징역을 깬다고 하는데 잘 안 깨지니까 아마 이 군사 재판에도 법원에도 처음 나간 것 같은데 예. 처음 나가서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이 계엄은 오래전에 준비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야당이 하도 국정을 발목 잡아서 우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계몽령, 예. 경고성으로만 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데 또 이 양반이 또 입이 한번 열리면 또 이런저런 얘기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다 해서 아마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던가 또 곽종근 전 사령관들은 한동훈이 데려와라. 뭐 술 취해서 쏴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진술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그 얘기도 발끈해서 또 그날 있었던 얘기를 줄줄줄 진술하게 될 텐데 그 내란 재판은 어차피 다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그 군사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한 진술은 지금은 증인으로 나왔지만 피의자로도 전환될 수 있는 그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변호인과 긴밀히 상의해서 변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 그런 대책 없이 아마 지금 한번 출석해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이런 군사법원에서의 그 윤석열의 증언에 대해서도 예. 아마 재판부에서 내란 최종적인 그 선고를 앞두고 있는 내란 재판부도 유의 깊게 보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예. 증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사진이 이제 군사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처음에는 촬영을 좀 제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피해서 사진 기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성취부들이 요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강변하고 주장하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군사 재판에 나와 있는 이 군인들이 본인의 재판이나 이런 판단에 가장 결정적 증언들을 해주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박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사람의 발언이 그 내란 재판에도 아주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군인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반박하기 위해서 나가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군인들 내 명령 따른 사람들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묘하게 그렇게 뭔가 내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은 뭐 결국 부하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일 한 군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군인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본인 때문에 사실 수십 년의 군인 커리어, 예. 수십 년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군인들이 정말 마지막에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서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그들은 아무 잘못 없다. 내 명령을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시종일관 얘기를 했다면 오늘 던진 메시지도 국민들이 느낄 때는 그래도 책임지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혼자 한 거다. 누가 혼자 한 거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저 사람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부하 탓만 했단 말이에요. 예. 다 부하 탓으로 해놓고
뭔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이중성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들 국민들도 설득하기 어렵고 재판부도 설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본인을 원망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뭔가 미안한 감정? 아니요. 군인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답답하고 더 배신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는 재판에 나와서 하는 발언들은 사실 하등 일만의 도움도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대목도 있네요. 검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봅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우두머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요거 계속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란이 그렇죠. 아니라는. 네, 내란이 아니라는 그 비상계엄 선포할 때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이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조를 지금까지 1년 넘게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란이 될 수가 없다, 성립할 수가 없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비상대권을 행사해서 뿐이다라는 예.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에서 이제 내란 몰이,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내란 수괴라든가 우두머리 용어를 쓰면 그건 정확하게 당신들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내란 우두머리에 기소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잡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오늘 이제 군사법원에 간 이유는 아마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하다가 본인이 책임 있는 것처럼 하지만 밑에 부하들한테 다 떠넘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부하들은요 진실을 말한다는 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부하들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과장되거나 허위로 말할 가능성은 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네. 진실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은 안 하겠지만 네. 터무니없는 얘기라든가 과장해서 해서 본인이 하지 않은 지시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면 거기는 바로 이제 현장에서 반박을 하려는 그런 목적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예. 이제 최종 판단은 판사들이 하는 거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부하 직원들이 진실만 말한다 그런 예단을 갖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볼 수 없는 뭐 거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요게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보사에 가령 성관이의 정보사 간 거 언론 보고 알았다. 그런데 군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또 보면 그 군사 재판에 나가서 내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정은 뭐냐? 비상계엄이었고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군인들을 국회에 보낸 이유는 질서 유지 때문에 보냈는데 예. 그 국회에 갔던 군인들이 이상하게 판이 꼬이게 된 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때문에 그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 것이지 본인이 정당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어떤 군병력이나 우리 뭐 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거는 그냥 질서 유지 차원과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예. 자료 수집하는 그런 차원이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해서 이랬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아마 그 지금 특전사령관의 나머지 계엄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내 결정이니까 나는 당신들한테 지시한 바가 없고 예. 당신들은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따라 당신에게 주어진 계엄군 수뇌부로서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미안하다는 거죠.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한 행위와 관련해서 나는 아무것도 지시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하고는 무관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군사재판에 가서도 보면 결국 본인이 어떤 마지막까지 아까 얘기하신 거와 좀 틀리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서는 내랑 우두머리 관련해서는 본인의 어떤 무죄 그리고 예. 법리적인 어떤 투쟁, 어떤 법리적인 다툼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그 내란 법정이라든가 군사 법정에서 군 검찰과 특검의 공소 사실과 그다음에 증언 증거에 대해서 저렇게 부인하는 게 첫 번째는 재판부에 거의 실익이 별로 없어요. 예. 두 번째는 더 우려되는 점은 본인이 저렇게 자꾸 나오면 1심 선고 이후에 자꾸 이렇게 부인하는 게 많으면 2심 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은 분명히 저렇게 부인하니까 종합 2차 특검을 하자. 2차 종합 특검을 하자라고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쌓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분명히 해서 예. 시인할 건 시인하고 1심의 결과에서 더 이상 논란이 없게끔 예. 재판 전략을 새롭게 짜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니 오늘까지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거 보면 1심 선고가 나도 네, 그렇습니다. 뭐 전혀 태도 변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당이 지금 현재 1심 선고에 따라서 향후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2차 종합특검이라든가 이 불길이 얼마나 세지 약할지 결정이 날 텐데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함으로써 예. 향후에
불씨를 더욱더 키워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왜 오늘 왜 그러냐면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위증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기소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 대법원이요. 민주당의 내란 전단 재판부 수정안을 사실상 수용한 거 아니냐 좀 조치를 내놨는데 일단은 정청래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위원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이런 부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직위원식의 재판을 국민들께서 보면서 짜증내고 우라통 터지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 내용은 성신부 대변인께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법원이 내놓은 조치, 여기 핵심이 위헌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조치를 내놓고 위헌 논란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다 제거됐다고 보면 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내란 전단 재판부로 누가 추천할 것인가 이게 사실 위헌 소지의 가장 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추천할 때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도 추천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사법부 소속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거는 이건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저희 당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도 바꿨습니다. 수정안에서 그냥 사법부 내부에서 하기로만 바꾼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도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온 걸 보면 결국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담재판부가 예를 들면 전세사기 전담재판부,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빠르게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 재판을 전담재판부로 설정을 해서 그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다 중지하게 되고 거기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전담재판부의 취지였잖아요. 이번에 대법원이 발표한 거 보면 내란 전담재판부 얘기 만들고 그거에 임명된 사람들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속도를 내야 된다. 왜냐? 내란과 관련된 피해자는 전 국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속도를 내는 것들은 대법원 안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위헌 소지 없고 이거는 준비를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쟁은 저는 불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일교 관련한 수사 상황, 재판 상황 살펴볼 텐데 권성동 의원의 최후 진술을 했는데 그거 좀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과거 영상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가장 주목을 끄는 발언은 이겁니다. 돈에 환장하지 않았다. 지금 1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돈에 환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철원 의원은 이 발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방점을 두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검사를 오래 하셨고 아무래도 반부정 반부패 여러 가지 아마 이런 비리 수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허투루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보면 그때 뭐 또 중식당에서 그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하고 4명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4명이 만나서 식사하고 헤어지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1억 원이 든 어떤 걸 줬다는 건데 그렇게 아마 저는 권성동 의원이 허투루 그렇게 이제 뭐 돈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조금 뭐 저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 제출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가 뭐 카톡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또 권성동 의원이 혹시 대선 기간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선 활동의 어떤 조직 비용으로 그걸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은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보면 계속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 1억 원이란 돈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이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어떤 조직 활동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했던 어떤 조직도 있었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조금 의문이 남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영호 씨 이제 메모가 이게 그대로 휴대전화에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내보내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성취준 부대변인 끄떡이는 거 보니까 이거 어떤 기능인지 아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기능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바뀌거나 핸드폰 혹시 분실하더라도 이 메모,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남겨놓기 위해서 뭔가 내보내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법무장은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내보내기를 한 거죠. 보통 뇌물 공여 사건이 있을 때는 공여한 사람, 예. 준 사람이 흔적을 남깁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받은 사람은 받은 게 결국 잘못인 거 알잖아요. 그럼 받은 흔적 뭔가를 어떻게든 남기면 안 되죠. 그렇죠. 지우기 위해 예. 노력을 하는데 준 사람들은 남겨놓죠. 왜냐? 나중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입 싹 닫고 갑자기 모른 척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 자, 나 흔적 갖고 있다. 당신에게 돈 건넨 거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고 압박하기 위한 용으로 이 뇌물 공여 흔적들을 남겨놓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카톡이 메시지 내보내기 권성동 의원과 주고받은 이것들을 굳이 내보내기를 했다는 것은 예. 공여한 사람이 사실상 이거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받은 사람에게 대한 압박용으로 나중에 혹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권성동 의원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이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드린 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드린 건 작지만 요긴하게 써주면은 감사하겠다는 취재 이런 메시지들을 윤영호 본부장이 뭐 내보내기 기능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익으면 후보님과 총재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한학자 총재겠죠. 한번 뵙게 하면 좋겠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권성동 의원은 부인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좀 주목되는 장면이 뭐였냐면 이제 변호인이 이제 최후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했나 봐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변호인을 툭 치면서 끈 떨어진이라는 표현을 좀 넣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끈 떨어진이라는 표현을 넣으라고 한 거죠, 이 맥락으로.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이라고 해가지고 네. 당시 여당에서 아주 실세 아니었나요? 예. 이게 결심 공판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선고 전에 재판부가 선고 전에 마지막으로 검찰이 이 사람은 죄가 이러니까 이런 형을 주십시오 하고 구형을 하고요. 예. 그 구형에 대해서 피의자인 권성동 의원이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약간 연출이 좀 필요하거든요. 멀쩡한 사람들도 그날은 옷도 좀 추리하게 입고 세수도 잘 안 하고 초췌하게 보여서 부자하게 보이려고요? 예,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가슴을 막 통증이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술의 기조도 윤핵관이고 김건희 윤석열에게 바로 전화되는 핵심 실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끈떨어진이라고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그런 청탁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는 끈이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실제 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제가 당내 사정을 잘 모르지만 권성동 의원이 마지막까지 탄핵 이후에도 그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이후에 비대위 인선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거 보면 저 끈 떨어진 것은 그야말로 재판부에 보여지기 위한 최후 진술에서의 어떤 소품, 도구로서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몇 달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원내대표에서 후보 단일화에 주도적으로 나선 인물이 권성동 의원. 그거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게 그냥 재판부를 향한 마지막 읍소로는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에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윤핵관의 핵심이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워낙 이 윤핵관에 대한 어떤 윤핵관의 월권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의원이 아마 선대의 모든 당직으로도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새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권성동 의원의 어떤 위세라고나 할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권성동 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어떤 선대의 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굳이 윤영호 전 세계 그 통일교 본부장이 나에게 로비를 할 필요는 없었다. 아마 다른 어떤 중요한 당직을 맡은 사람에게 로비를 하고 대선 자금을 대선의 어떤 활동비를 이런 게 줬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그것들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 읍소를 아마 재판부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이제 개국 공신으로서 이제 사실상 공인됐었는데 마치 이제 실제 정권을 창출하고 나서는 공신들 간의 알력 경쟁에서 밀려났던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선동 의원이 내가 아닌 다른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면 몰라도 나는 이미 경제에서 밀려나서 변방으로 내려온 사람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나에게 그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1월 28일에 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그때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질 것 같고요. 이제 경찰에서는 한학자 총재 어제 구치소 가서 3시간 정도 조사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총재는 이미 특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입장들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내일 또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성취는 되면 사실 원래 수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지금은 위에서부터 좀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이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일단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볼 땐 통일교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받아들이시겠죠. 왜냐하면 한학자 총재는 단순한 종교의 총재가 아니라 트루마더, 그러니까 참 어머니,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뛰어넘는 존재거든요. 다른 종교에서의 그런 그 가장 최상위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냥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단 조사하고 이 사람의 입장을 듣는 것이 경찰로서는 당연히 수사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전체적인 입장은 이거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개인 일탈한 거기 때문에 자꾸 우리한테 이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도 뭐 시종일관 계속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그 한학자 총재나 통일교 입장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인가? 이 통일교 정도 되는 단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종교고 그리고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도 뛰어난 이런 높은 이런 종교 단체가 만약 거기에 지금 한국 지부의 거의 세계본부장 뭐 몇 손가락,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수억 원의 돈을 그냥 쥐락펴락하면서 아무도 몰래 마음대로 일탈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한학자 총재가 본인의 죄를 뭔가 기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통일교라는 단체를 그냥 콩가루가 집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우리 단체는 이렇게 2인자가 마음대로 돈 갖다 써도 몰라요. 개인 일탈해도 몰라요. 이런 집단이라는 걸 자백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느끼시에 한학자 총재 이런 입장에 대해서 별로 믿으실 분, 공감하실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이 또 녹취록이 있는데 참 기록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이분은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의 저간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윤석열 후보를 밀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요. 어머님 성심이 결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녹취록상에서는 한 총재가 아무런 표현을 안 한다는 건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그러면 저는 윤영호 본부장이 어느 정도 보면 40대 초반에 통일교 2인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예전이 굉장히 좋은 거죠. 머리 예전이 굉장히 좋고 특히 또 통일교 2인자 자리에 올랐다는 건 한학자 총재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신임을 또 얻었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지시받고 승인받은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볼 때는 어쨌든 특별 보고서라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모든 기록들을 남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본인의 부인도 통일교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재정부장이었으면 두 사람이 절대적으로 한학자 총재한테 신임을 받은 걸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다만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볼 때는 윤영호 본부장 어떤 개인 일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본인이 조금이라도 뭐 관여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아마 통일교가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보면 만약에 통일교가 진짜 이렇게 정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로비를 하고 게이트를 했다면 종교단체 해산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만약 한학자 총재가 조금이라도 연루된 부분들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사실상 이 한국에서는 통일교가 더 이상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은 모르고 이 윤영호 본부장의 어떤 개인 일탈 그리고 횡령한 돈으로 그냥 통일교에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일교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쪽이라는 쪽으로 개쪽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큰일 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 총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났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은 작살내뒀어요? 본인들은 윤석열 후보한테 당시 올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되면
상대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목에 의해서 발목이 잡혔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저게 2023년 3, 4월에 녹취된 거거든요. 예. 대통령 선거 직후에 녹취된 거라서 그렇죠. 아마도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몰빵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의 ODA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YTN 인수 때 통일교가 나서려고 했던 여러 의혹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그 대가들을 충분히 바랄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볼 때는 JMS라던가 신천지, 통일교 이런 그 사이비 종교들이 그 교리의 비논리성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유력 오피니언 리더들, 정치인들, 사회 경제인들을 자기 교인으로 포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마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 그런 접촉 활동들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맥락이었을까요? 김규환 전 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한 단체에 다른 유명한 정치인들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I'm truly happy that the 2025 World Summit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rliamentarians for Peace is taking place right here at our National Assembly. 여러분들은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먼저 한국의 이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뭐 보면은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여야 정치인 뭐 여야를 막론하고요. 뭐 전 충남지사도 나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 총재라든가 주변 사람들과 연관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요. 이게 물론 성취부는 혐의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접촉 참석 요런 수준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여야 막론하고 접촉을 했을까 통일교가 왜요? 그렇죠. 이 다른 종교와의 또 차이점이 있는 건데요. 예. 다른 종교 단체가 정치인을 만나는 게 뭐 이상한 건 전혀 아니죠. 예. 정치인들도 종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다만 통일교가 이렇게 전방위적인 사실상 뭐 로비의 성격을 띠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는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것처럼 통일교는 종교단체를 넘어서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이익 창출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과 관련된 정치권의 이런 로비, 이런 뭐 규제와 관련된 본인들의 청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2022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에서의 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살. 그때 총살했던 그 배경에 거기 통일교가 또 있거든요. 있었죠. 총살한 사람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너무 거액의 헌금을 주면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통일교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후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악감정으로 살해까지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통일교에 대한 지금 해산 명령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본에서의 그런 그 활동이 이렇게 정지가 되자 한국 22년 대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는 거죠. 위기감이 좀 그렇죠. 위기감이 있었겠죠. 일본도 예. 상당히 큰 시장이었는데 거기가 막혀버리니까 한국에 어떻게든 전방위적 로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 어프로치라고 하죠. 예. 전방위적으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접근해서 만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만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아까 뭐 나경원 의원이 뭐 발언한 것, 그리고 뭐 우리 당의 임종성 전 의원이 뭐 의장을 맡은 것, 그리고 뭐 김규환 전 의원이 행사 가서 노래를 부른 것 이런 것 자체로 뭐가 있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통일교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서 단순히 행사에 초청하고 축사를 받고 하는 걸 넘어서서 부당한 청탁을 하고 부당한 정치 자금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이 저렇게 뭐 나오고 통일교 행사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을 뭔가 의심하고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동영 장관하고 나경원 의원의 해명도 들어야 되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그때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혹시 한학자 총재를 당시 만나다거나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또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나경원이 문제됐으면요. 권성동 의원보다 탈탈 털어도 먼저 탈탈 털었을 겁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더 이상 드릴 거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가기는 가셨어요? 천정구?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오늘 중앙일보로 김 의원이 또 양승조 당시 충남도지사하고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 총재의 며느리가 만나는 사진들 이런 거를 또 보도했거든요.
그때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통일교의 어떤 로비 어떤 창구로 아마 좀 접촉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때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 국민의힘의 대선 선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아마 접촉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조금 전에 보면 정동영 장관이 조금 해명이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천정군까지는 갔는데 한학조 총재를 만나지 못했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때 저는 이 국회의원이 아닌 야인이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때는 통일부 장관을 했고 예. 그런 분이 청정궁에 갔는데 그 귀한 시간에 천정궁을 갔는데 윤영호 본부장 정도가 차 한잔 한 정도 10분 정도 하고 그냥 보냈다? 이게 좀 사실은 조금 이게 이 합리적으로는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적어도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천정궁을 방문한다면 저도 윤영호 본부장이 한학조 총재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천정궁에 머무르고 있는 한학조 총재가 그럼 잠깐이라도 만났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윤영호 본부장도 얘기하는 거는 한학조 총재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금품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학조 총재를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정동영 장관은 만나지 않았다. 윤영호만 근데 한 10분 정도 만나고 놨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조금 합리적으로 설명이 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의 해명은 어때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천정궁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다 어이가 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 행사에 가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표도 있고 통일과 좀 끈끈한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본인의 어떤 정치 활동의 어떤 여러 가지 선거 어떤 차원에서는 가는 게 있지만 천정궁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뭐 NCN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설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야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동영 장관은 윤영호 씨만 만났다는 겁니다. 양승조 전 지사 같은 경우 해명은 단순히 그냥 행사 차원이었고 오히려 통일교 교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하고요 개혁신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 한번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정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경찰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입니다. 경찰의 그 국가수사본부 쪽에서 전재수 의원실을 또 천정궁 이런 데를 다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속도가 템포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저 특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기상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 특검을 또 해야 된다는 거는 명분이 좀 없는 거 아닐까요? 좀 시기상조죠. 사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볼 건 없을 것 같고 이주로 되면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개혁신당하고 무언가 연대를 했다는 정치적인 의미? 실질적으로 개혁신당 앞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저런 식의 연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런 어떤 모멘텀이나 동기가 없는데 갑자기 두 당이 연대를 한다라고 발표하면요, 국민의힘 이제 당원들이라든가 이쪽에서 좀 반대하는 쪽이 여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는요,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통일교 관련된 게이트가 훨씬 더 실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는 걸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개혁신당과 연대를 해서 공동 발의를 한다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특검이 성사되면 가장 베스트인 거고요.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같이 공동 전선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쭉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아마 이번에 특검을 같이 하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앞뒤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성취무되면 얘기 들어야 돼요. 네, 그러시죠. 그 정도까지만.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이제 쿠팡에 대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참 여론의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이게 무슨 듣기 평가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We take Korean law 끊으세요. very seriously Of course not. and our responsibility 거기까지 very 됐어요. seriously. 됐다고요. I would like to be able to complete my answers. 박대준 대표가 외국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요.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확답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쿠팡은 유령 회사입니까? 김범석 의장 소재지 물어봐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박대준 전 대표는 박대준 증인은 국회에 분명히 출석했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네요. 쇼핑몰 사업자 판매 대금 대출 이율 하면 검색창에서 나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쿠팡 18.9%입니다. 악질 기업입니다. 제 돈입니다. 제가 판매한 겁니다. 쿠팡 저희가 업어서 키웠습니다. 대출에서 참 어제 답답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한국말이라고 하면은 장모님, 처제, 아내, 인사 정도밖에 모르는 대표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니까 이게 질의가 안 될 리가 없죠. 네, 어제 보여준 로저스 대표 쿠팡의 그 준비된 로드맵에 따라서 앵무새 답변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것 같아요. 네. 주요 내용이 국회를 존중한다.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어 몰라 통역을 부탁한다. 요 얘기만 계속 반복했죠. 네. 그러다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태도를 돌변하고 구체적 답변을 합니다. 네. 청문회 출석해서 그 과로사 문제 은폐한 거를 김범석 대표가 하지 않았냐 얘기하니까 심각한 비위로 해고된 임원이 음해한 내용이다라고 이 얘기는 또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것 말고 실제 사건에 대한 문제, 책임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할 때는 동문서답을 하고 예. 뭐 그렇게 하던 사람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쿠팡에 유리한 대답은 세밀하게 하는 거 보면 예. 아마도 쿠팡이 그동안 이런 그 노동자들 사망 사건에서 은폐하면서 로드맵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 로드맵을 달달달 공부하고 준비해서 쿠팡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예. 청문회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 Q&A 연습한 대로 그대로 답변한 그런 그 맹탕 청문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예. 들어서 더욱더 국민을 공분시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답답했죠. 지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청문회? 그렇죠. 근데 한다고 지금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저런 식으로 사실상 그냥 앵무새 같은 답변을 반복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답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법령 위반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강조했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네. 미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미국 법령 위반 안 했는데 왜 한국에서 왜 자꾸 우리 불러서 난리치냐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사실 어제 이 로저스 대표가 와서 이 보인 답변 태도나 내용은 한국을 기만한 겁니다. 한국 금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 한국에서 돈 번 거 미국 그 대선 때 우리 후원금도 많이 냈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지켜줄 거야. 우리 함부로 못할 걸. 우리 미국 법령 어긴 거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우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서 이들이 한 잘못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아주 언해피하게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제출 문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가요? 거기에는 뭐 성실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출을 하는 것이 이게 미국에서도 소송이 진행돼요. 근데 배상액이 워낙 차이가 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 기업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징벌적 그 과세,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문제가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아마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출한 걸로 되고요. 아마 국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대지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철두철미하게 한국 정부라든가 한국 소비자라든가 또 국회도 다 무시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 로저스 대표가 보니까 하버드 로스쿨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임시 아마 어떤 뭐 긴급 투입된 임시 대표로서 또는 예. 구원 투수로서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영어를 하게 되면 이 통역하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뺑뺑뺑뺑 돌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노는 것 같은데 지금 쿠팡의 입장이 이런 것 같거든요. 결국은 한국의 소비자는 봉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보 유출 좀 됐다고 해서 어떡할 건데 그러다 우리한테 영업 정지를 할 거야? 아니면 엄청난 징벌적 배상을 때릴 거야? 뭐 할 예. 거야?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지금 아마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 소비자들 예. 이런 엄청나게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엄청난 또 징벌적 배상을 수조 원에 거쳐서 뭐 매출액 10%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우리 소비자들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또 전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냥 쿠팡 이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냥 수천 원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신속성 때문에 이용하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징벌적 배상을 하게 되면 그 이용료를 더 올려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한국 소비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결국 그런 고스란한 피해가 쿠팡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분이기 그럴 때문에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 예. 정부가 조금 더 이 부분에 좀 진작에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예. 단순하게 굉장히 지금 어떤 쿠팡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높고 짜증은 나는데 예. 이 부분에서 징벌적 배상을 잘못한다거나 영업정지 잘못하게 되면 저 친구들은 무조건 소송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 소비자만 또 봉이 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조금 현명하게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지금 영업정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이게 주무기관인데 네, 맞습니다.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정위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민간 합동 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정위도 그 결과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할 겁니다. 논의는 되지만 실제로 영업정지가 되면은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배달 기사 분들도 피해가 우려가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쿠팡을 그냥 저 상태로 놔두기에는 국민적인 비판이 또 높은 상황이고 묘수를 지금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영업 정지는 아까 말씀드린 법리적으로도 그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지 예. 허위 과장 광고라든가 기만 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영업 정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는 논의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 정지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생업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천문학적으로 청구해서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서 공정위와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아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한 가지 여당에게 정부 여당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300만이 넘는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된 거라든가 예. 또 과로로 인한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런 지나친 규제가 되더라도 국내 일자리 문제라든가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문제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현명한 알겠습니다. 대응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